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XPRP 연말정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해보니까 저도 조금씩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 및 연금계좌 넣는 거는요, 여러분, XPRP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그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 보험료, 건강보험료하고 그 건강이랑 고용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홈택스의 기준으로 해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료 보장성하고 보험료 장애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장애인이 그냥 하면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보험료 장애인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드셨을 경우,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를 들었을 경우에만 보험료 장애인에 입력합니다. 이거는 별도로요, 홈택스의 옆에 보장성 보험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금 계좌는요, 연금 계좌는 요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보통 다른 건 없고 이 근로자 퇴직연금하고 이 연금저축 이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DB형,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DC형이죠. DC형. 제가 DB형이라고 그랬죠, 방금. 죄송합니다. DC형. 이제는 알파벳도 못 읽나 봐요. DC형과 IRP는 개인이 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DB형은 어떻죠? 회사분이죠, 회사분. 자,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택자금 및 월세는요, 여러분, 주택자금 탭에 이렇게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있는데 이 주택자금 탭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공제,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홈택스 보시면 이렇게 주택자금이냐 아니면 주택마련저축이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그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 다 홈택스에 있지 않잖아요. 그 자료는 만약에 홈택스 없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출액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을 빌렸다는 거죠. 임차 차입금. 이거는 집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겠죠. 근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뭐예요? 내 집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거죠. 그럼 뭐예요? 집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 임차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고요. 여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뭐죠, 여러분? 집을 내가 있는데 집 살려고 돈 빌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자 상한에 이야기합니다. 요거 두 개 다요. 만약에 원래는 세대주가 받잖아요. 그런데 세대주가 안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한데 실거주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용카드는요, 요것도 되게 저도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홈택스 자료 PDF를 올려버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자료도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들 자료랑 아버지 자료를 따로 홈택스 PDF를 가져오시는 경우 있죠. 원래는 얘네가 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따로 가져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건 밀어넣었지만 아들 거는 밀어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넣어야 되겠죠. 자, 근로자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 비속자녀.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신용카드 같은 아이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이런 아이들은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납부하지 않는다는 게,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내가 나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원래 여러분 부양가족이지만 나이 제한이나 연령 제한에 걸려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는 이 사람이 그만큼 돈을 100만 원, 연 100만 원인데 그게 근로소득은 500만 원, 사업소득은 좀 차이가 나죠. 그거에 따라서 내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내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카드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단 돈을 이 사람이 많이 벌면 자기가 연말정산해야죠. 입력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구분으로 집계되어 표기되고요. 여러분 국세청 자료 보시면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선불,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걸 여기다가 기재하게 됩니다. 각각 선불, 신용카드, 그리고 그 다음 게 그 다음에 도서공연이나 그 다음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죠. 그거에 따라서 각각 하는데, 홍진에서는 이 첫 번째 신용카드 요 금액이랑 도서공연은 각각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넣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합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신용카드랑 직불, 현금 영수증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전통시장 거 더해서 넣고요. 대중교통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중교통을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눌까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 중에서 소비 증가분이라는 거는요, 전년도보다 내가 더 5%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년도 분과 당해 연도 분을 비교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당해 연도 분의 전체 금액 있잖아요. 얘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통시장 걸 뺀 여기 전체 금액을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전체 금액은 여기 납부된 이 전체 더한 합산된 금액을 넣는 거고요. 그 중에 전통시장은 별개로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 증감 금액이 이렇게 해서 PDF로 해서 쏙 잘 들어갔을 때는 지가 알아서 소비 증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아들과 아빠가 냈는데 아들 것도 별도의 PDF 파일로 오고 이분도 별도로 PDF 파일로 왔을 경우에는 얘를 직접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요 금액을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2021년, 2022년도 넣어주고 요 당해연도의 전체는 실제로 금액, 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금액을 넣어주고 전통시장은 별도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그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5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는 내가 놀았어요. 공부하느라고 백수였어요. 그렇다면 이때 거 신용카드는 공제받지 못하고 내가 근로를 시작한 5월, 6월, 7월, 12월까지 금액만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거는 제가 저희 카페에다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에듀파 강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그다음 소득공제, 신용카드, 그다음에 주택마련 정책 소득공제고요. 해당 과세 기간, 이건 무슨 얘기죠? 2022년 5월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거, 연회에 대한 거 모두 다 해당되는 건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근로기간에만 되는 아이, 그 다음 이 아이들은 내가 2022년에 모두 다 근무를 2022년도에 아무리 1월부터 4월까지 놀았다 하더라도 2022년 전체를 봐주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내가 1월부터 4월까지는 A 회사에서 일했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B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1년 모두 다 근무한 거죠? 그러면 모두 근로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PDF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 증가분은 직접 계산하여 수기로 입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비는요. 여러분들 여기 의료비는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애인 홈택스에 장애인 증명서가 있더라. 걔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국세청 자료에 요 항목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더 공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있어요. 얘는 무엇일까요? 실손의료금은 여러분 뭘까요? 실비로 내가 다시 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을 빼고 공제를 빼고 너 의료비 공제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분은 본인이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에 본인 나이가 이분 홍아빠라는 분은 6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은 여기 지출액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본인과 65세 이상의 장애인 금액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홈택스 자료 제출 시 근로기간 제외 후 PDF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월 선택을 할 때 빼고 해야겠죠. 체크를 풀고 해야 되겠죠. 자, 교육비는요. 본인은 대학원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대학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 직계 존속, 비속, 자녀 다 됩니다. 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금액은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을 해요. 이분 역시 나의 기본공제 대상은 되지 않을지언정 이 아이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국세청 자료와 그 외의 자료가 또 있죠. 그러면 그 외의 자료도 가지고 오시면 여기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PDF 업로드 시 교육비 구분은 업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구분을 직접 선택한 후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총 금액 녹색 입력하는 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 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랑 여기다 넣었을 때 요게 합한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교육비 역시 근로제공기간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해요. 그리고 홈택스 자료 제출 시 근로기간 제외 후 PDF 자료 제출 요청하시기 바라고요. 자녀 학원비는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그 이후에는 안 되고요. 입학연도가 만약에 2022년 3월에 입학했으니까 그 전에 1, 2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비과세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신경 쓰기가 사실 어렵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는, 위랑 아래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PDF로 넣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 그 밖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부금은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당해 그 해 전체에 발생한 기부금 총 금액을 입력하는 거고요. 요 상단에 입력한 당해연도 기부금 아래 기부금 종류에 맞게 다시 한번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지정기부금도 있고 종교회 제외도 있고요. 법정기부금도 있고요. 정치기부금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때요? 거기 써 있죠? 홈택스 자료에 써 있죠? 정치자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지출만 가능하대요. 자, 기타는요. 저도 이거는 입력을 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밖의 공자로 투자 조합 출자나 우리 사주 출연금, 그리고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이런 거래요. 그다음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중소 기업 취업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한 번도 등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요. 일단 한번 연말정산을 돌려요. 여기서 돌려야지 밑에 있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돌리는데요. 여기서 재직자 거나 퇴직자 거라 해서 전체로 해서 돌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퇴사자를 예전에 돌렸을 때랑 지금 돌렸을 때랑 금액이 다릅니다. 예전에 2022년 이분이 5월에 퇴사를 했는데 2023년 1월이나 2월에 돌렸더니 얘가 금액이 틀려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다시 출력해서 더 환급해야 되면 더 환급해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연말정산 자격은 전 직장 내역, 연근로소득 내역, 개인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메뉴예요. 전 직원을 할 때는 정산 대상과 재직 구분을 전체로 하면 되고, 내가 재직자를 하고 싶을 때는 재직자만, 퇴직자를 하고 싶을 때는 퇴직자만 누르고, 그 다음에 정산 연도 확인한 다음에 정산 작업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만 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를 부서를 전체로 하지 말고요, 이거를 부분으로 하신 다음에 그분이 4번이 000190이면 000190, 000190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뒤에 우리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네요. 발렌타인데이. 그죠? 아닌가요? 아, 다음 주가 발렌타인데이구나. 제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